요르단전은 그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운 만큼 거기에 맞는 스타일의 연결을 했어요. 문제는 이제 그 뒤인 거죠. 전술적 구조 없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전술은 같고 움직임도 같은데 들어가서 해야 되는 선수의 개성은 다르니까. 오만이나 요르단은 한국 상대하기 쉬워요. 계속 버티고 있다가 세트피스라든지 한국 팀이 얼탈 때 한 골 넣어가지고 동점 만들고, 여기에 대비하는 홍명보 감독의 자세가 과연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평가 가장 많이 최근에 제가 들었던 거 포스테코글루인가? 네. 그래서 답답합니다. 저는 거기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너무 많이 봐왔는데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는데 다시 그런 축구를 보고 있으니 어디부터 잘못된 거고. 어느 게 더 괴로우세요, 보기가? 자, 오늘도 역시 뭐 이미 이야기 실컷 나눴지만 이건 기자, 서우정 기자, 김정윤 기자, 그리고 김유경 기자와 함께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남을 씹을 때는 함께 씹어야 더 이제 잘근잘근 더 좋으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이건 기자 방한 기념으로 저희가 탕수육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탕수육을 미리 주문을 해놓고 이걸 먹으면서 이제 분노가 동의를 구하고 네. 한 부먹인가요? 네. 라이브 하니까 좋네요. 분노가 치달을 때 이 부먹인데요. 탕수육을 꾸역꾸역 씹어가시면서 부먹이 아닌데 이게 뭐예요?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먹? 네. 아니 이게 반은 뭐고 이거 반은 뭐야? 탕수육 냄새 코코칠 찌르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뭐 자, 오늘 방송 댓글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과 뭐 쌍욕만 빼고서는 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탕수육을 보니까는 네. 최근에 본 야구 다큐멘터리가 생각나네요. 어떤 거 보셨어요? 그 옛날 김웅용 감독 해태 시절 뭐 그 네.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김웅용 감독님은 사람이 셋이 있으면은 보통은 짜장면 3개, 탕수육 하나 이렇게 시키잖아요. 짜장면 3개, 탕수육 3개 시킨다. 부먹 찍먹 논란을 아예 종결시키시네요. 아, 1인 1용 1인 1탕수육. 제가 한화 담당을 할 때 김웅용 감독님이 이제 부임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러 대전을 갔는데 제주도에서 차를 직접 몰고 오신 거예요. 그 당시 제주도에 계시다가 운전하시는 걸 좋아해서 오자마자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저녁을 먹자고 해서 네. 저녁부터 먹으러 갔는데 수육을 정말 이만큼 시키셔서 왜 이렇게 기자 양반 안 먹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네. 이게 저녁은 기억나네요. 무조건 고기를 드셔야 예, 된다. 이야. 별명이 코끼리 네, 아니셨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육식을 하시는군요. 스노우볼님이 롯데랑 NC랑 둘 중 누가 먼저 문 닫을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뭐 겉보기로 보기엔 NC인데 근데 요즘에 야구 팀들 돈 꽤 수익이 네, 짭짤해서 그래도 팬들이 뭐 여전히 열기는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 유통가에 네. 롯데도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요새. 롯데는 네. 문 닫으면 이제 부산에서 롯데마트 다 철수해야 되고. 사실 뭐 죄송합니다. 야구단 운영 비용이 적은 편은 아니니까 네. 또 모기업 상황에서 따라 뭐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여튼 화이팅 하십시오. 아까 그 댓글에 이제 이유미 작가는 왜 안 드시냐고 했는데 밖에서 드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 네. 자, 이야기 뭐 편하게 드시면서 네. 뭐 좀 저희가 씹으면서 얘기를 해도 신뢰가 되더라도 오늘만큼은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이야기는 3월에 있었던 A매치 2연전입니다. 홈 2연전, 오만과의 1전, 그리고 요르단과의 1전 경기 결과 뭐 여러분께서 다 축구 팬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2무승부, 승점 2점을 거두는데 그쳤고 결국 본선 진출 확정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뭐 어디서부터 뭘 얘기해야 될까요? 무슨 얘기부터 하고 싶으세요 일단? 일단 이거부터죠. 네 분들의 총평을 한 말씀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딱 한마디로만 딱 정리하는 이번 이 홈 2연전. 이게 축구야? 이거 중의적인데요. 글을 패러디한 그렇죠. 예. 카운터를 날리는. 글을 네. 패러디한 네, 한마디. 그냥 이게 축구야? 저는 그거 딱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인터내셔널 매치인데 그죠? 네. 저는 제가 승자입니다. 안 봤기 때문에. 안 본 사람이 승자. 네. 천운으로 지킨 조 1위. 천운. 팔레스타인 고마워요. 팔레스타인이 그걸 잡을 줄이야. 네. 예선은 뭐 신경 안 쓰는데 본선이 걱정이다. 본선이 걱정이다. 본선이 걱정이다. 범준 TV님이 총평 저질이었다. 네. 영쾌하네요. 네.
아 진짜 답답합니다. 아 이게 진짜 뭐 일단 경기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상대편의 팀 색깔을 지우고 만약에 이게 블러 처리하고 본다면은 어디랑 어디랑 경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랑 어디랑 경기한 거를 알아챌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앞서 간다면은 우리가 지금 8경기를 치렀지 않습니까? 3차 예선. 8경기 중에 몇몇 경기는 거의 복부처럼 비슷하지 않았나? 우리 팀은 예. 비슷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두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답답하다고 느낀 게 예. 게임 플랜도 없고 뭔가 준비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나마 요르단전은 선제골이라도 빨리 넣었고 실점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게임 플랜이라는 게 딱 동점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나 여러 가지 그런 교체를 통해 가지고 팀의 색깔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타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냥 크로스만 올리고 측면만 주고 그러다 보니 뭐 90분 지나가더라고요. 답답했던 경기, 그냥 짜증만 나는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좀 그렇네요. 좀 계속 생각을 하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은 결국 그 클린스만 때 해저 축구를 못 벗어나는 거 아닌가. 결국 뭐가 괜찮았지라고 짚어보면은 오만전 때는 이강인, 요르단전 때는 황인범. 이거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뭐 해줘. 네, 해저 네. 축구가 그대로 계속 답습되지 않나. 네. 해조 축구라도 잘 되면 다행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요르단전은 조금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표팀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우는 방식의 축구를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고, 왜냐하면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우는 방식은 손흥민이 득점왕을 했던 그 시즌이 고점이었고, 네. 사실은 최근에도 토트넘이 그 방식을 한 번씩 쓰긴 하는데 요즘엔 잘 안 통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썼고 그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운 만큼 거기에 맞는 스타일의 그 연결을 했어요. 전반 30분까지의 경기 내용은 저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인 거죠. 보통 보면은 요즘에 경기들이 거의 한 30분, 25분 요 단위로 경기 플랜들이 바뀌는데 우리는 거의 그날도 30분짜리 플랜만 갖고 나왔다. 나머지 60분의 플랜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들어가는데 명확한 선수들의 역할이나 전술적 구조 없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전술은 같고 움직임도 같은데 들어가서 해야 되는 선수의 개성은 다르니까 그게 안 맞는 부조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 후반 막판에 우리가 득점이 급한데 득점을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답답했던. 약간 요르단전은 플랜 A는 괜찮았으나 나머지는 뭐 역시나 별로였다. 저는 전반적으로 좀 전술적으로 별로인 결과가 나고 거기까지 이제 별로인 과정으로 가는 이유가 홍명보 감독이 이번 2연전을 치르는 어떤 라인업 구성, 그 다음에 인터뷰의 행간에서 언뜻 드러나는 어떤 그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이재성의 공미 기용을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자 질문 받았을 때 오만전 이후 요르단전 앞두고 질문 받았을 때 이재성을 중앙 공미가 아니고 다른 자리로 이동하면 수비 밸런스가 깨진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게 있거든요. 언뜻. 네. 그러니까 수비력이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 이재성이 두 명의 수미 앞에 있어야 된다. 이재성이 없거나 그라운드에 있더라도 다른 위치에 가 있으면 이 세 명의 중앙 구조가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명보가. 네. 그래서 사실 그럼 손흥민 선수를 중앙 공미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 이재성 자리니까. 근데 손흥민이 오만전 왼쪽 윙에서 뭐가 안 통했다. 그럼 손흥민이 골을 넣게 해주려면 최전방밖에 없네. 이렇게 약간 단순한 방식으로 이제 그 라인업 구성의 순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뭐 요즘에뿐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지만 뭐 이를테면 좀 중앙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뭐 우리가 수비할 때는 약간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에 힘을 보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팀들은 엄청 많아요. 뭐 그런 식으로 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안 돼 거긴 재성이 자리야. 흥민이도 못 들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원인이 있지 않나 지금 짐작을 합니다. 사실 뭐 홍명보 감독이 예전부터 그랬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전술적인 유연성은
그러니까 딱 고집이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음. 자신의 고집, 자신의 축구 철학을 우직하게, 좋은 말로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감독이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정한 플랜 A만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역효과가 나는 거고, 특히나 이번 뭐 오만전 그리고 요르단전 같은 경우에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오만이나 요르단은 한국 상대하기 쉬워요. 만약에 선제골 내줬어.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다가 세트 피스라든지 아니면 저쪽 한국 팀이 얼탈 때 한 골 넣어가지고 동점 만들고 그냥 그리고 또 밀집 수비하면 된다. 그런 게임 플랜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하는 홍명보 감독의 자세가 과연 거기에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 부호가 항상 붙는 그런 이번 2연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치 그 데자뷰 같은 게 기시감이 드는 게 이런 평가 가장 많이 최근에 제가 들었던 거 포스테코글루입니다. 네, 전술의 변화가 없다. 네. 좋게 표현하면 고집, 네. 자신의 축구 철학. 네, 축구 철학. 네, 네. 좋게 표현하면. 그렇죠. 나쁘게 표현하면 그것밖에 모르는. 네. 네. 그래서 답답합니다. 저는 거기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너무 많이 봐왔는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뭔가 좀 돌파구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그런 축구를 보고 있으니 어디부터 잘못된 거고. 어느 게 더 괴로우세요 보기가? 괜찮다. 어려운 질문이다. 포스테코글루기 어렵나요? 홍명보호가 어렵나요? 후자입니다. 후자. 네,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홍명보는 국가대표팀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보는 제 자신이 더욱더욱 좀 힘드네요. 그러니까 그 전술적인 지향점이나 뭐 기본적인 얼개 같은 거는 두 감독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좀 지나친 공격 앞으로 이런 거라면 이제 홍명보 감독은 답답하다 이렇게 좀 다른데, 근데 결과적인 면에서 결과 별로 좋지 않다는 거란 결과랑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가 그 팀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면 요르단과의 경기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스타팅으로 나왔는데 그 경기 슛 1회 그리고 전반전에 키패스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와, 플레이메이킹은 손흥민이 대신 해줬나? 사실 키패스는 전부 다 코너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 키커 및 슛은 못 때리고 이제 미끼 역할 이것만 하고 있는 축구. 토트넘이거든요. 그렇죠, 토트넘이죠. 똑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 포지션이 어디든 자꾸 슛을 이제 때리는 것보다 옆으로 밀어주니까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이 손흥민 네가 슛해 이렇게 막 답답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고 했었을 때는 해리 케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해리 케인 있었죠. 네. 그런데 대표팀 지금 토트넘에 해리 케인이 없고요. 음. 대표팀에도 해리 케인이 없고요. 음.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뭔가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그리고 이제 사실 손흥민 선수 제일 좋은 게 스피드, 슈팅 능력, 슈팅 타이밍이거든요. 그것만 좀 살려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팀에서 그걸 못 봐가지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 홍명보 감독 선임 전부터 나왔던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 혹은 이제 경기를 치른 후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플랜 B의 부재고 전략적 다양성의 부재라는 거는 작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8경기를 치는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은 알아차릴 법도 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게 뭐 우리가 편의상 홍명보호라고 지칭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 홍명보호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팀에서는 감독이 제일 위지만 또 이제 그 이 팀 밖으로 가면은 홍명보호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축구협회. 근데 왜 이게 전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전 좀 궁금한 지점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에 한숨 쉬시는 거예요? 예, 패턴이 있어요. 네. 예, 경기 중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그날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니까 박용호나 황인범이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찔러주고 하면서 긴 패스로 경합을 붙이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뭐 황희찬은 왼쪽 측면으로 빠져가지고 아이솔레이션 계속 시도하고 이동경은 인사이드로 들어와가지고 플레이 해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 패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반응들을 하거든요. 이게 뭐 아시아권 축구에서도 그거 한 20분 30분 정도 하면 상대팀에서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해요. 네. 그 홍명보호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대응이 시작되면 그 다음이 없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 플랜 A, B로 우리가 표현될 수도 있고, 뭐 전술적 대응, 뭐 아니면 교체 선수에 따른 거기에 맞는 전술 구조를 또 바꿔가지고 펼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건데, 뭐 전체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축구
지도자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성과를 냈던 시기도 있었고 지금은 일단 그 홍명보 감독이 그날 저기 요르단전 끝나고 약간의 저는 실언이라고 생각하는데 홈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네, 알수 없는 뭔가가 집중할 수 있다. 없는 분위기가 있다. 예. 뭐 저는 답을 홍명보 감독이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다 핑계가 되니까 본인이 그렇게 둘러가지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시간이 짧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거는 핑계가 아니라 현실이니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수들 우리도 알잖아요. 이제 선수들이 유럽에서 와가지고 그 와서 합류하는데 하루 이틀이 소비가 되고 그러면 완전체가 돼가지고 훈련하는 게 하루인데 그 하루도 어떤 선수들은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술 훈련을 못 한다. 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제가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홍명보 감독이 너무 의식을 해가지고 시선을 계속 선수단 안에만 두는 거. 선수단을 지금 약간 보면은 과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수단만 보호하면 돼. 이 선수들이 나에게 갖는 신뢰는 손상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것만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답답해 죽겠고 축구가 왜 이렇게 뭐가 달라지는 게 없고 혹은 뭐 하나의 맞춤형 포인트라도 경기당 하나씩 나와가지고 뭘 좀 노려야 됐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홍명보 감독은 계속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 선수들한테 너무 뭐라고는 하지 마라. 예, 그런 상황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소집 당시에 김민재 및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 한 말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재 보호라는 맥락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이제 일침을 가했다가 외부에서 역풍을 맞는 그런 구도인가요? 뭐 저는 그거는 표현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건 그렇죠. 처음 봤어요. 그걸 대표팀 감독님이 안 클럽 보낸다고? 팀에게 선수 관리를 이따위로 하는 거야 이렇게 약간 비난을 한 거잖아요.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뭐 없진 않았겠지만 네. 드물죠. 네. 아니 뭐 옛날에 뭐 벵거 감독도 대표팀 갔다 오면 뭐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클럽에서 대표팀에 몰아가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그렇죠. 대표팀이 그거는 되게 많이 그거예요. 본 것 같아요. 지금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알폰소 데이비스 다쳐오니까 캐나다 대표팀에 네. 몰아가고 있거든요. 반대는 많긴 하죠. 일단은 그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관련한 이야기는 일단 그 좀 후반부에 제가 다시 한번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궁금증을 표시하는 분들도 꽤 계셔가지고 그 인터뷰 내용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혹시 대표팀의 전략 전술 혹은 이제 경기 운영 이번에 2연전에서 나타났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덧붙이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분 중에? 저는 뭐 이번 3월 A 매치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잔디 문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네.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의 원터치 패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패스가 너무 없다. 볼 받는 게 그러니까 볼이 이렇게 퉁퉁퉁퉁 이렇게 오니까 볼을 잡고 패스를 내주고 볼을 잡고 패스를 내주고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밀집 수비를 이렇게 타파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더욱 또 시간이 걸리고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아요. 특히 요르단전도 솔직히 좀 그랬었거든요. 패스가 빨리 나가질 못해요. 사실 그들을 이렇게 밀집 수비를 해체하려면 패스가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지엽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쉬웠고 예전에 신태용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는 이제 패스가 빠르지 않다. 패스가 빨리 돌아야지 되는데 왜 패스가 빠르지 않냐? 역시 잔디 문제다. 또 잔디 문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 부분은 뭔가 계속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뭐 들어요. 당연히 맞는 말이고 예. 그 잔디 얘기를 지나치게 많이 했다고 이제 대중이 느껴서 요르단전 이후에 이제 좀 피곤해하시는 그런 게 있었던 거지 뭐 그게 틀린 말인 건 아니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하나만 좀 첨언을 하면 그 상대팀 분석할 때 상대 공격수가 뭐 스타일이 어떻고 어느 발을 쓰고 뭐 이런 거 말고 전반적인 상대팀의 스타일이나 문화적인 특색이나 이런 거를 좀 이제 염두에 두고 경기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기사나 이런 걸 쓰면서 아무도 저의 말에 공감을 안 하는데 저 혼자 막 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랑 같은 조에 있는 요르단이랑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그 원래 옛날 전력에 비해서 엄청 호성적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두 나라의 공통점이 북아프리카 쪽 감독을 데려온 두 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아프리카랑 중동이라는 아시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들은 문화권으로 같은 아랍권이기 때문에 말도 다 통해요. 근데 북아프리카는 축구 잘하잖아요. 옛날 알제리, 요즘 모로코.
근데 이제 모로코 감독을 요르단이 연속으로 데리고 와서 모로코식 축구 스타일을 많이 심어서 네. 굉장히 강인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약간 공만 잘 차고 물 갔던 그런 중동이 아니고 강인한 중동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적인 변화,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뒀으면 팔레스타인도 조금 비슷해요. 팔레스타인도 기대 이상의 끈끈함이 있는 팀이란 말이죠. 공을 잘 차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좀 이런 스타일이 되었다. 이 팀은 큰 틀에서 이런 팀이다. 이런 맥락을 좀 보면은 대비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뭐 약간 염두에 두지 않고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디테일적으로 딱 하나 아쉬운 거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네. 요즘에 계속 홍명보호 축구를 보면서 답답한 게 크로스 타이밍. 그만 좀 접었으면 좋겠어요. 파이널 서드에 우리가 상대 예상보다 빠르게 템포로 진입해 놓고 우리 측면 선수들이 계속 접어요. 접고 예. 보고 접고 다시 내주고 론도 네. 하다가 그래놓고 이제 안까지 들어가지고 올리면은 안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크로스 할 때 요즘에 지도자들이 분석하면서 그 벤투 감독 그 전술 분석 영상 부분에 있어요. 그 김판곤 전 위원장 현 울산 감독이 나와서 벤투호가 뭐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을 보면은 헤딩을 하기 위해서 선점해야 되는 세 개의 공간이 있는데 결국은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 빨라야 되고 그 타이밍보다 더 빠르게 크로스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요즘에 막 우리 대표님 뭐 무슨 생각들을 해서 그렇게 계속 접고 다시 내주고 들어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타이밍 너무 답답하고 요르단전에 딱 한 번 우리가 좋은 타이밍으로 크로스 시도한 게 있었거든요. 그 양민혁 선수가 정말 절묘하게 그 수비수 사이 쪽으로 열어줘서 송민민 선수가 받아서 송민민 선수 아웃프런트로 네. 딱 찔러줬는데 그게 오세훈 선수한테 가기 전에 잘린 게 있었어요. 그 정도 타이밍으로 나와야 상대 수비를 흔들 수가 있는데 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코칭 스태프가 보고 딱 얘기만 해주면 선수들이 즉각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얘기를 안 하나? 네, 그런 생각도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 전술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다들 P급 있는 이제 코칭 스태프가 이제 우리 대표팀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우연히 파주에서 P급 코칭 그 강습을 참관했을 때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10년 넘은 얘기인데 네. P급 가면은 다 듣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가 와가지고 뭐 크로스가 올라올 때나 컷백을 할 때 우리 팀의 3명이 중앙으로 침투하는 게 좋으며 뭐 한 명은 니어 포스트로 깊게 한 명은 중앙에 한 명은 좀 쳐져서 들어오는데 니어 포스트로 깊게 들어오는 게 스트라이커인 게 베스트고 뭐 이런 거 교본에 다 있어요. 교본에 있는 얘기예요. 네, 네. 그 P급 받은 사람들은 이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제가 그냥 참관만 해서도 다 봤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스터디하고 연구해서 발표해서 P급 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초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김정용 기자가 그 우리가 요르단전 앞두고 한 말씀씩 해주셔야 했더니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공부했다고 보십니까 이번 요르단전? 오만전 요르단전 사이에 그새 공부를 할 수는 없고 아 그래도 한번 앞으로 해야죠. 앞으로 네, 이번 경기는 별로 뭐 그렇게 된 경기는 저 아니었고 6월에도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본선은 가겠죠. 본선 가고 나서의 가요. 1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저는 뭐 한번 박용우 선수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다음 얘기는 박용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1년이라는 시간도 좀 이게 결국에는 클린스만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마치 예전 질환에 대한 두려움증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A매치 끝나고 나서 이번 3월까지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뭐 이것좀 준비할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기회를 볼 수도 있었는데 한 5개월 정도 있었나요 저희가? 4, 5개월? 11월 다음에 11월 4월이죠. 네, 4개월. 그러니까 뭐 길게 치면 5개월 아니면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도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사실 그전 경기는 클린스만이 와장창 만들어 놓은 팀을 얻어 받았으니 뭐 그 사이에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다라는 정도의 심정적인 우리가 뭐 위안이라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 3월은 아니었단 말이죠. 심지어 홈이연전이고. 근데 과연 이렇게 해서 또 어찌저찌 해가지고 본선 진출 성공하고 그러면은 뭐 6월에 성공 뭐 확정 짓고 내년까지 쭉 갈 때 그 사이에 무슨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까? 과연? 없겠죠. 네. 전 없다고 봅니다. 저도. 어차피. 예. 그러니까 이게 실험의 폭이 너무 좁고 시도의 과단성이 너무 낮다는 건데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처음 부임했을 때 거의 2년 뭐 한 21개월 정도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상태에서 부임했으니까 물론 막 4년 이렇진 않지만 너무 짧진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근데 별다른 실험 없이 박용우, 황인범, 이재성 중앙에 놓고
뭐 김민재 파트너 찾았으니까는 조이민으로 쭉 가고 레프트백 이명재로 쭉 가다가 이제 못 뽑게 됐으니까 다른 선수 뽑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실험만 해서 큰 변화 안 주고 이제까지 시간을 쭉 보냈어요. 근데 최종 그러니까 3차 예선이 이렇게 끝났는데 월드컵 본선 진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14년도 부임했을 때랑 똑같은 시간밖에 안 남아요. 셀프로 2014년이랑 똑같은 상황에 자신을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너무 짧은 시간에 부임했다. 최종 예선 다 통과해 놓은 다음에 팀을 받으면 어떻게 준비하냐 이래서 좀 홍명보도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면죄부란 말은 좀 그렇고 이런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훨씬 긴 시간을 갖고 부임했는데 상당한 기간을 실험 없이 보내서 2014년이랑 똑같아졌네. 이렇게 이런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아이러니한 거죠. 본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박용우가 기량이 부족하다, 국가대표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표팀에서 정우영이 이제 나이를 먹고 기성용 다음에 정우영이었고 그럼 정우영 다음에 박용우다 하는데 사실 박용우 선수는 6번 유형의 미드필더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6번보다는 이 선수는 8번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선수고 앞으로 공격적으로 해주는 패스 능력이 훌륭한 선수. 근데 오히려 이 선수는 약점이 수비 부분이에요. 커버는 해주지만은 그 시야가 본인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상대 압박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탈압박이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박용우 선수를 6번 포지션에 세우다 보니까 거기가 하프 라인 아래쪽, 센터 서클 아래쪽에 우리가 그 10번 존이라고 하는 거기서 뺏기면은 우리는 바로 카운트, 쇼 카운트를 맞는 위치거든요. 지금 오만전 때도 그랬고 이번 요르단 때도 그랬고 결국은 아시안컵 때도 우리 요르단전 때 상대가 계속 의도적으로 박용우한테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박용우가 압박을 받게끔 해가지고 거기서 커트해서 쇼카운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패턴으로 실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박용우를 그럼 쓸 거면은 거기에 맞는 거기에 대한 수비적인 전술을 따르게 좀 하거나 아니면 박용우 위치 지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가거나 해야 되는데 클린스만 때도 했던 실수를 왜 지금 와서도 똑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뭐 댓글에도 이제 박용우 선수를 뭐 탓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선수 한 명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지점이 있는데 뭐 저는 사실 제가 어떤 선수의 기량을 평가하거나 뭐 전략 전술을 평가할 만한 역량은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박용우 선수라는 이름이 아시안컵 때부터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우리 수비 라인에서 문제가 된다. 이게 하루 이틀에 있었던 그날 경기 하루 못한 게 아니라 뭐 오래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1년도 넘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박용우라는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이 없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떨어졌던가 아니면은 그 선수를 누군가가 굉장히 잘못 쓰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울산이랑 비교를 해보면 홍명보 감독이 박용우 선수랑 울산에서 함께하면서 K리그 우승을 많이 했으니까 뭐 대표적으로 박용우 선수 옆에서 뛰었던 선수가 이제 이규성인데, 그러니까 소호정 기자는 방금 이제 6번, 그러니까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일단 박용우 6번, 이규성 8번으로 둘이 조합을 맞추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황인범이랑 이규성이랑 스타일이 비슷한데 이규성은 앞으로 안 올라가요. 황인범은 공격을 풀기 위해서 엄청 올라갑니다. 네네. 그래서 박용우를 혼자 남겨놓는 거죠. 이규성은 보통 주변에 있으면서 네. 박용우가 공 줄 수 있게 받아주고 자신의 드리블 능력으로 전진시켜주거든요. 네. 근데 공격은 이제 위쪽에 뭐 예전에 바코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드리블로 풀어준다든지 해서 풀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보수적이지만 더 안정적인 구조였다. 근데 지금 대표팀은 황인범 선수가 뭐 박용우 옆에 처음에는 좀 안정적으로 시작해요. 패턴이 좀 비슷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공격이 아예 안 풀려요. 야 어쩌겠냐, 내가 가야지 이러면 황인범 선수가 이제 올라갑니다. 네. 황인범 선수가 되게 나름대로 지능적으로 최대한 좋은 타이밍에 올라갔다가 빨리 돌아오려고 하지만 매번 정확한 타이밍에 돌아올 수 없잖아요. 박용우 옆에 황인범이 없는데 상대가 카운터를 때리는 장면이 경기마다 조금씩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엄청 불안한 거죠. 이번 실점도 그럴 때 나왔고요. 본선을 앞두고 네. 이제 어차피 6월 달에는 이제 예선 마지막 2경기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선까지 딱 1년 남았는데 보세요. 그러면 보자. 9월, 10월, 11월 세 번의 경기가 있고 그다음에 3월 있고 바로 본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강호들이랑 경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강호들이랑 경기를 못 해요. 왜? 유럽 팀들은 또 그때 유럽 예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는 거고, 상황상. 네, 상황상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팀의 문제점을 픽스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시간은 더더욱 없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뭔가 좀 이 바꾸기도 해야 되고 지도자들이 특히나 리딩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그냥 내가 했던 그 전술이 맞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본선이 더욱더 좀 암울하지 않나. 저는 계속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더욱더 3차 예선 때 통과도 통과지만 사실 쉬운 조고 그쵸. 뭐 예선 자체가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실험을 좀 더 많이 병행하면서 예선을 치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예선 상대 팀들이 뭐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들은 아니지만 실전이기 때문에 엄청 빡세게 나오잖아요. 그런 팀들을 상대로 진검승부를 할 때 박용우도 빼보고 이래야지 이건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평가전인데 평가전 상대도 그냥 먹장 그렇다. 뭐 그럼 상대도 슬렁슬렁하고 멤버도 별론데 이런 경기에서 박용우 밴드 잘 돌아갔다고 대안을 찾았어. 그건 찾은 거 아니거든요. 실전 가서 박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답답합니다. 뭐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 그냥 열받는 얘기만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화에 대한 희망이나 뭔가 이 이야기가 전달될 희망 혹은 이제 뭐 창구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으면은 뭔가 모르겠는데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몇 번쯤 하고 있느냐 약간 이거부터 좀 약간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가장 지금 축구 팬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홍명보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였습니다. 오만전 끝나고도 살짝 그랬고요. 특히 요르단전 끝나고 했던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이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분들은 그거 어떻게 보셨는지 아까 뭐 서우정 기자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셨으면 전 뭐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얘기해봤자 핑계밖에 안 되니까. 네. 예. 우리 정용 기자 이거 좀 더 드세요. 알고 있는데 이제 됐어요. 알고 있는데 저 그거를 눈앞에 과감하게 있는 거. 네. 손을 못 댔다는 것밖에 또 안 되니까. 일단 뭐 자기만 아는 비밀처럼 네. 이렇게 간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다가 이거 더 말하면 안 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이제 자제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딴 분들은 어떠셨어요? 그거 보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만 한 것도 아니고 당장 또 클럽에서 또 우승까지 했고 좀 선수단 대표팀 차출되는 과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굳이 그렇게 좀 자극적인 발언을 할 필요가 있나? 사실 경력이 짧은 감독도 아닌데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바뀐 미디어 환경에 대한 좀 뭐랄까요 대비책이랄까?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약간 옛날 미디어를 상대하는 듯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이나 뭐 한 15년 전에는 그런 얘기 하더라도 뭐 이렇게 좀 그럴 수가 그쵸, 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아사무사. 얘기 뭐 게 안 되고. 네. 지금 그런 얘기하면 뭐 미디어만 그럽니까? 소셜 미디어 있죠. 완전 확대 재생산되죠. 어뷰징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약간 격차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식의 생각도 하고 협회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보고서는 바로 쇼츠 따서 바로 돌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뜻이 아니었대 하면은 기자들은 기사 쓸 때 그럼 무슨 뜻인데요? 이래가지고 좀 순화해 줄 수도 있다든지 뭐 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기자들도 정확히 워딩 다 따서 쓰는 세상이 됐거든요. 왜냐면 생중계로 나오는 동영상이랑 동시에 나오는데 나만 다른 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진이가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 해도 그래서 사실 그렇죠.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적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축구 기자를 잠깐 할 때 쿠웨이트에 이제 월드컵 예선을 갔었는데 당시 이제 조광래 감독님이 전력 노출을 막기 위해서 약간 가짜 전략을 그쪽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국 기자들을 불러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생방송이니까. 네. 저는 이거는 그냥 뭐 저는 축구와는 별개의 이야기인데 그냥 제가 지난번에 오만전 끝나고 인터뷰 보면서 되게 속으로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타자화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번에 요르단전도 사실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스포츠가 전공이 아니라 저는 뭐 이제 인터뷰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탑스타로만 평생을 산 사람도 있어요. 가끔. 정말 저 사람 팔자는 어쩜 이렇게 팔자가 좋을까 싶어서 이게 어렸을 때 성공을 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이제 이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중에 뭐
대외적으로는 뭐 성공 신화 이렇게 나가지만 그냥 직업이 부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대대손손 부자인 사람들이 애초에 집안도 너무 좋고 삼루에서 태어난. 예, 원래 그럼 뭐 탓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선택한 일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어법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 재벌 반개 출신의 예. 네, 뭐 그런 분 약간 계시잖아요. 예, 그 회장님이요? 회장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그런 저 분 어느 회장님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런 분들의 화법이랑 되게 비슷해요. 약간 되게 항상 객관적으로 말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객관이 절대 객관이지 않거든요. 예. 그 사세. 네. 그 사세의 객관이라는 거죠. 벤투 감독의 화법이 생각났는데 요즘에 보면서 벤투 감독이 사실은 미디어 입장에서는 최악의 인터뷰예요. 그랬어요? 인터뷰예요. 행노잼이라서. 행노잼이에요. 그냥 있는 얘기만 하고 별로 본인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래 했다. 그랬다. 맞다. 당신 말이 맞다. 끝나는데 대신에 그 화법의 좋은 점은 별로 공격할 틈이 없어요. 예. 공격해봤자 우리도 억지로 뭔가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써보면은 우리도 논리가 없는 걸 알아. 근데 지금 그 약간 평양냉면 같은 화법이란 말이에요. 심심하고 평양냉면 맛있잖아. 평양냉면은 네. 먹다 보면 씹는 맛도 있고. 외국인 감독으로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방어 전략 아니에요, 정말? 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논란을 안 만드니까. 이슈를 안 만들어주니까.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은 본인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말로 계속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냐고. 이게 지금 요즘 선임 때부터 요즘 감독들이 특히나 이제 유럽 축구 같은 경우에 요즘 감독들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 차라리 내가 말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네. 자기가 많은 포화를 맞고 욕바지라고. 욕바지를 하고 네. 선수들 니네 할 때 올 거 나한테 다 하겠다 이런 식의 감독들이 많거든요.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감독들도 그렇고 문화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뭔가 내가 욕바지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다가도 좀 이렇게 선에서 오고 뭔가 좀 좋은 말 하고 싶고 약간 그런 식의 약간 이 기로에 서 있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가오라고 하죠. 가오. 가오가 이정용 있죠. 감독님이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정효 감독은 가오라기보단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말을 세게 하는 스타일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렇죠. 말을 세게 하는 스타일이죠. 무리뉴 감독, 저기 콘테 감독 이런 사람들 말 세게 하면서 아예 차라리 자기가 이슈를 선점해 버리거든요. 또 토트넘 얘기를 진짜 위르겐 이승전포 아니 어떤 사람? 위르겐 클럽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저기 지금 바르디올라 이건 기자는 방한 중이니까 한국 사람 아니야.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네. 검은 머리 외국인. 네. 바나나맨? 패스포트. 아니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홍명보 감독이 막 똑같은 건 아닌데 살짝 포스텍 감독이랑 비슷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레토릭이 좀 현란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잘 나갈 땐 되게 멋있어요. 네. 근데 성적 자체가 안 나오고 논란이 외부적으로 생기고 이럴 때 레토릭이 현란하면 똑같은 말도 고깝게 보이거든요. 사실 홍명보 감독이 이미지 좋을 때는 명언 제조기였어요. 가슴 속에 칼. 이게 팀이야도 당시엔 되게 좋은 이미지로 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롱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네. 축구 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맥락에 따라서 예뻐 보이면 명언, 미워 보이면 조롱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레토릭이 좀 현란한 사람들의 좀 숙명이랄까. 근데 그것도 있거든요. 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인터뷰할 때 그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명사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단어들. 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막 무언가. 박 전 대통령?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각이 깊지 않아요. 느끼는 건 있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거야. 이건 사실상. 또 이제 아나운서라는 또 화술 전문가의 네.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뢰가 가네요. 말이 잘 안 나올 때는 대명사만 많이 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거시기가 거시기한 거잖아요. 약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추상적인 맞아요. 지금 스노볼님께서 추상적인 이야기. 사실 추상적인 거를 결국에 잘 풀어내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전문가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화법이거든요.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뭔지 모르겠는데 답답해.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시청자들이 보기엔 답답해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친구 뭐가 잘못됐어라고 이게 지적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 인터뷰인데 저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게 맞나? 좀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쾌하단 말이지. 네.
저는 그래요. 지금 대표팀은 어쨌든 미움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게 뭐 대표팀 스스로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대한축구협회로 인해서 말미암은 그게 이제 대표팀으로도 전이됐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들도 같이 겹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의 수장인 홍명보 감독이 자신이 내뱉은 말의 파장을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하고 예, 아까 전에 제가 벤투 감독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지금은 되게 보수적이고 심심하게 그냥 인터뷰해도 그게 차라리 대표팀과 본인을 위해서는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떡밥을 주지 않는다고 예, 하죠. 지금은 굳이 떡밥을 주다가 본인이 그걸 회수를 못 해가지고 계속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축구 게임 그 매니저 하는 축구 게임 네, 풋볼 매니저. 해 보면은 기자회견할 때 답변이 1부터 5 중에 고르게 돼 있거든요. 1이 제일 센 말, 5가 반대쪽으로 센 말, 3이 중간 아무것도 네. 아닌 말이에요. 근데 팀이 잘 나가거나 뭐 이럴 때는 1이나 5를 가지고 막 승부를 걸어도 잘 먹혀요. 네. 팀이 잘 이상하게 나갈 때 내가 이 게임의 모든 걸 파악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1이나 5를 잘못 누르면 사기가 다 이렇게 되거든요. 3이 상책입니다. 안 될 때는 중간이나 가라. 하면 됩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